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큰 주제인 디지털 포용 혁신과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신뢰성과 디지털 포용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다가 바로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윤리적 이슈로 지속하지 못한 사례들을 빈번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인공지능 신뢰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규제법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런 시사점 도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고위험 AI,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그다음에 어떤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관점.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인공지능 신뢰성 지금 담당 신뢰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신규로 사업화를 만들고 있고 관련된 표준들을 연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연구 결과물들, 그다음에 관련된 표준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저는 인공지능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정말로 믿고 내가 핸들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느냐?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80km만 가더라도 손을 놓고 10초 이상 놓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그만큼의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거겠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제 AI 사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수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24년 4월 기준으로 총 674건의 사건 사고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등록되는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뭐 인공지능 기술이 위험했다가 안 위험했다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온 사례들인데요. 뭐 가장 유명했던 부분들은 아마존에서 AI를 가지고 채용 시스템을 하는데 여성에 대한 편향을 보이는 시스템의 이제 발견됨으로써 그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발견됨으로써 이 아마존 채용에 대한 것들을 철회하는 사건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에서는 이제 물론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적의 기지에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데 조종사가 공격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의 의사가 맞다라고 해서 조종사를 죽이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국방이라든가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AI를 활용한 합성 음란물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다고 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산업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자,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산업적 혁명을 가져다 줬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감전사고라든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관련된 규제를 만들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는 안 돼의 관점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어떤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규제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예시가 들어주는 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저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시장에서의 AI 규제를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의 공통점은 위험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은 EU에서 담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유럽이 규제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규제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환경도 법령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의 보호라든가 근로자의 지원, 형평성, 시민권 증진,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곳은 혁신과 경쟁 촉진, 그다음에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연합국인 거죠. 여러 개의 국가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규제인 거고 결국은 미국은 그 EU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가져가는데 그런 여러 개의 연합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내가 만드는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어떤 기술에 관련된 정책들이 통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EU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개의 장과 13개의 어넥스와 13개의 챕터에서 11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조항이고요. 이 법이 뭐 최근에 그러니까 시행이 됐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되고 이 법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유럽 시민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가치를 훼손하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규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표준을 기반으로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시장을 통해서 결국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뭐 인권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국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 EU법이 채택이 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브루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EU 시장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EU에 관련된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고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뭐 언론을 저희가 히스토리를 찾아보게 되면 합의점에 이르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해 충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해 충돌 관점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혁신을 먼저 할 것이냐, 규제를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보다는 유럽은 규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혁신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3분기에 지금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시점은
단계별로 적용 시점이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24개월 후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사항과 벌금, 그다음에 AI 규제 샌드박스 시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제품에 대해서 CE 마킹을 해야지만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CE 마킹은 제품에 대한 마크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핸드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내에서는 KC 마크가 있잖아요. 유럽에 나갈 때는 CE 마크가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 CE 마크 규제 범위 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의무 사항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험 사항을 부과할 때 지금까지 제품 시스템의 인증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물론 CE 마크는 제품 단위, 시스템 단위로 붙어야 되지만 이 시스템 단위에 붙을 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범위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벌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크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령 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AI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LG와 뭐 삼성전자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떤 벌금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7%에까지 매출에 벌금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도 AI 제품에 관련돼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국회에 나왔던 11건 이상의 법령들은 다 폐기 처분이 됐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6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7월 달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고 기존 5개와 다른 거는 고위험 AI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U에서 나오고 있는 고위험 AI 컨셉을 조금 채택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고위험 AI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나누고 그 위험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발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산업 보호 또는 그런 촉진 측면에서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빠르게 한국도 규제를 관련된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규제보다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령들은 최상위의 인공지능 산업에 관련된 촉진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은 최상위 인공지능만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고 결국 의료기기라든가 가전, 철강, 자동차 각각의 도메인 분야로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취지에서도 인공지능 최초의 기본 법안을 만들고 각 도메인에서 관련된 인공지능 규제나 또는 촉진에 관련된 법들은 하위 법령으로 따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KTL은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제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규제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법에 규제보다는 규제풀이를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규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왕이면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를 조금 더 낮추자라는 기조는 가지고 있고요. 그 기조대로 아마 산업부에서는 앞으로 그 기본법이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후속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EU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등록하게 된 거는 결국은 사후에 시장 출시했을 때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는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인간 감독 등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U AI 액트에서는 AI를 총 4가지 단계로 위험 등급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조항 5에서 나누고 있는 거는 이거는 수용할 수 없는 AI. 자,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에 출시될 수 없는 AI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항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 AI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인권에 굉장히 침해를 줄 수 있다거나 안전에 침해를 줄 수 있다거나 사회적 기반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한된 위험과 어떤 최소화된 위험, 대부분의 제품들이 저 하위에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제한된 위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챗봇, 그다음에 딥페이크라든가 다양한 그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챗봇이 지금 사고를 안 치고 있는지, 딥페이크가 사고를 안 치고 있는지, 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해서는 결국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제한된 위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고위험군에 준하는 나의 어떤 그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고위험 AI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가 그러면 고위험 AI를 내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요구사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레코드 키핑, 그 다음에 투명성과 정보 제공, 그 다음 휴먼 오버사이트, 정확성, 강건성, 사이버 보안. 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각각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그러면 나는 다 시험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걸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티클 17에 나오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저런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AI를 사용하거나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구축되는 시스템 안에서 기술 문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기술 문서 중에 정확성, 강건성, 사이버 보안, 휴먼 오버사이트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표준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그러면 우리가 누가 확인할 것이냐? 여기 아티클 19에 나오는 적합성 평가라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합성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인증 어떻게 할 거야라고 봤을 때는 이제 5장에서 표준과 적합성 평가와 인증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43조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저기 40번과 41번에 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모나이즈드 표준은 현재 확정된 버전은 없습니다. EU에서 EU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된 표준을 현재 센셀릭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먼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9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성 평가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CE 마킹을 발행해서 이 제품은 안전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 관리 절차라는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많은 기업분들이 받으시는 품질 관리 시스템 9001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001은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인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품질뿐만 아니라 AI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통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 성능 관점, 품질 관점, 그다음에 리스크 저감 방점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 표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합 표준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파일럿 형태로 다양한 표준들을 적용해 가면서 적합성 평가의 조합 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적합성 평가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적합성 평가는 저희가 이제 17,000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봤을 때 저희 뭐 코라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라스는 저 위에 인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험 기간, 인증 기간, 검사 기간,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시험 기관은 뭐 17025 저희 코라스 성적서라고 하죠.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어떤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저 각각의 표준에 대해서 표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17065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을 맞춰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공인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공인된 어떤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쓰는 게 인정, 인증, 교정, 검사라는 단어인데 인정은 말 그대로 시험기간, 인증기간을 너 자격이 돼라고 인정해주는 절차. 그 다음에 인증은 제3자가 이 제품은 이 표준에 맞춰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해주는 내용이고요. 교정은 말 그대로 저희 뭐 자라든가 측정기를 썼을 때 내가 지금 이 측정한 1mW가 정말 1mW인지를 매번 확인하는 작업들이겠죠. 그다음에 검사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합한지 패스페이를 보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표준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적합성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표준입니다. 자, 표준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는 노인보다 중요할까요? 자, 한 명의 사망자보다 100명의 중상자가 더 나을까요? 자,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들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항상 나오죠. 내가 살 거냐, 100명을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내가 살 거냐, 내가 죽고 100명을 사귈 거냐, 죽일 거냐. 자, 이런 관점에서 이게 시스템을 코딩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짜야지?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표준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표준에서는 자, 이 명시적 윤리 규칙을 어떻게 맞다라고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너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상중하야. 그다음에 너는 지금 품질을 보증하는 데 있어서 활동의 수준이 상중하야. 자, 너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중하야. 자, 이렇게 등급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봤을 때, 이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은 이 정도 믿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프로세스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명확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조직을 잘 갖췄고 프로세스를 갖췄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야라는 걸 선언했지만 자, 그 선언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해줄 것이며 누가 어떤 그 확인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합의, 공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표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법에서도 표준화가 중요하고 특히 조합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표준 중에서도 자, 규제에 연결되어 있는 표준들 자, 이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 조합 표준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재 센셀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시험 기관과 이제 다양한 포럼 협의체 분들과 논의해서 만들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합 표준 현황들입니다. 뭐 액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AI 프레임워크라든가 용어, 개념, 그 다음에 뭐 신뢰성에 대한 개요. 자, 이런 표준들을 가지고 저희 EUAI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요구사항 중에서 이제 트랜스페어런시에 관련된 거는 뭐 바이어스라든가 설명 가능성에 대한 표준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고 휴먼 오버사이트는 제어 가능성. 내가 AI 시스템을 제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어큐레시, 로버스트, 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뭐 27001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지금 42001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여러 파일럿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코드 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표준으로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내 AI 시스템을 동작하고 서비스 시키면서 발생했던 어떤 이벤트라든가 다양한 이슈 사항들을 잘 기록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점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스크는 안전, 사람에게 위해하느냐의 부분을 보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사회적 측면, 윤리적 측면,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리스크를 식별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와 기술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기술 문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문서들을 잘 정리하고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애쉬42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기본 개념, 그다음에 데이터, 신뢰성, 유스 케이스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42 표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데이터 스탠다드, 레퍼런스 아키텍처, 유스 케이스,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뭐 인터오퍼빌리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경영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산출물들이 결국 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체 프레임워크 내에서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42001이고요. 저희 뭐 국회의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42001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2001은 말 그대로 내부 통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사실 42001은 내가 너를 오디트할 거야, 규제할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AI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세울 수 있고 그 내년에 또는 차기 심사를 받을 때는 내가 이전에는 1점이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2점이 됐어라고 뭔가 개선 활동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기관이 다 아마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또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이 전략 과제에 대해서 계획, 실행하고 체크하고 피드백, 개선 사항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요소이지 이게 뭐 지금 기업분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춰야 될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PDCA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류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개요인데요. 사실 얘는 시험으로서 할 수 없는 표준이긴 합니다. 시험으로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AI 신뢰성에 대한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특성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에 더 집중을 했고 어떤 영역에 집중을 했고를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AI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꼭 그랜드캠을 써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I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최신 기술들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조직에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D 스펙도 마찬가지 독일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 표준을 지금 센셀릭에서 EU의 조합 표준으로 넣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항목별로 등급제를 제시해서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안정 신뢰성을 갖춘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표준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제 지침들이 있는데 결국 유럽과 국제 표준과 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통제 지침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하나만 맞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내가 만든 제품이 유럽에만 갈 것이냐와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유럽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산업부에서는 산업AI 국제인증 포럼을 만들고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한국에서 시험 받고 해외 나가서 또 똑같은 시험 또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협의체에서 시험한 기관들, 그러니까 저희 포럼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들이 시험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바로 인정할 수 있고 인증서가 취득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관점으로 뭐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교육 훈련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 테스팅, 인증, 심사, VMV, 뭐 컨설팅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증 마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뭐 많은 기업들은 성적서를 요구하실 때 과제 끝났을 때 나 이거 정확도 좋았는지 확인해줘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고객이라기보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정말로 내가 규제에 대응하거나 또는 우리 AI를 개발하는 조직이 정말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취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제 1호 인증서를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2,000일 AI 경영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KPI 중에 하나인 성능지표. 성능지표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42,000일 그러니까 4213 표준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분류 성능이 이렇게 평가되면서 관리되고 있어라는 부분들이 연결고리로서 볼 수 있고요. 이 인증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항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인증 서비스를 했을 때 인증서가 끝이냐? 그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에서 가장 크게 저희한테 좋았다라고 평가를 주신 부분들은 개발자마다 데이터 통제라든가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표준 기반으로 한번 세팅을 해드리고 전사 차원으로 그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2,000을 심사를 할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정말 문서로 심사할 수 있느냐. 자, 문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파일럿을 통해서 굉장히 또 고도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표인데요. 아직 뭐 명확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 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100%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앞서서 규제에 대응하고 그 규제를 리딩할 수 있는 국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